안녕하십니까. 황양숙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볼까 합니다. 이론부터 순차적으로 풀겠죠. 네. 기출문제 몇 회 풀 거냐면 88회 풀 거고요. 퍼펙트 전산회계 1급 또는 퍼펙트 전산회계 1급 파이널 교재를 갖고 계시면 기출문제 파트에 88회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정리하고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미리 말씀드리지만 기출문제는 푸시고 채점하는 형태로 들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88회 같은 경우는 합격률이 현재 24.85%가 나왔어요. 합격률이 상당히 저조한 편에 속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 1급의 평균적인 합격률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40%대 또는 30% 후반대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낮아요. 네, 그리고 재밌는 건 회계 1급의 합격률이 너무 편차가 커요. 20%대에서 40%, 50% 이렇게 차이가 커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죠. 비슷한 합격률 정도가 나와줘야 되는데 뭐 20-30% 정도의 합격률에 편차가 생긴다는 건 변별력을 그럼 과연 어떻게 했을 거냐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현재 합격률이 상당히 차이가 조금 많이 나고요. 그리고 회계 1급이 다른 부분의 급수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차피 전산세무 1급은 합격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최근 들어서 10%대 넘는 합격률이 나오고 있지만 원래 한국세무사의 주간 시험인 전산 세무 1급 합격률은 5% 미만대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최근 들어서 그게 넘어서고 있는 거거든요. 뭐 AT라는 자격증 때문에도 사실상 합격률이 조금 올라가는 쪽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전산 세무 2급까지는 평균적으로 나오는 합격률이 있는데 회계 1급만 이 편차가 조금 크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준비하실 때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준비들 되셨을 거고 저랑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거래를 회계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되지 않는 계정 과목은 이라고 묻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분개 한번 해보세요.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런 문제는 여러분 항상 들어가서 보면 유가증권 회계 처리 문제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상거래 또는 상거래가 아닌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의 회계 처리 능력 테스트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자, 지금 문제는 어떤 문제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들어가서 보시면 비업무용 토지입니다.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네요. 비업무용 토지. 자, 그럼 여러분 토지라는 키워드를 놓고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토지를 구입하였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 구입 목적 또는 보유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목적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나는 토지를 구입했는데 무슨 목적이다? 판매 목적으로 구입하였다.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 경우엔 무슨 자산이 된다? 재고 자산이 됩니다. 재고 자산. 그리고 여러분 계정 과목은 뭐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토지를 지금 취득한 목적을 들어가서 봤더니 우리는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이다. 공장을 신축할 목적이다. 또는 무슨 부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게 업무용이겠죠. 그러면 그 부분은 무슨 자산이 된다? 유형 자산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업무용으로 사용한다, 영업용으로 사용한다는 얘기가 들어오면 유형이나 무형자산 쪽으로 분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이 토지라는 계정 과목입니다. 자, 근데 토지를 지금처럼 업무가 아니라 업무용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비자가 붙어 있는 거죠. 비업무용이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들은 왜 산 걸까요? 나는 시세 차익을 좀 보고 싶어서 샀다. 여유 자금이 있어서 샀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우리는 비유동 자산에 있는 투자 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땐 계정 과목은 무엇을 사용해야 된다? 투자, 부동산이라는 걸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이런 벌써 결론 났네요. 지금 비업무용 토지라고 나온 건 우리 무슨 계정 과목을 쓰자? 투자, 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 1번에 투자 부동산이 보이네요. 우리 분명히 회계 처리할 때 사용되지 않는 계정 과목 찾으겠습니까? 회계 처리 묻는 거니까요. 자, 장부 금액 600만 원을 700만 원에 주식회사 세무에 처분하고, 자, 처분했다는 얘기는 팔았다, 매각하였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가지고 있었던 투자 부동산 대변에 가서 상계합니다. 자, 처분대금 중에 50%는 누가? 우리 세무한테 팔았어요, 여러분.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판매한 세무가 무엇한? 발행한 당좌수표를 받았답니다. 그러면 내가 발행했다, 타인이 발행했다,
타인이 발행했다.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는 타인 발행 수표이기 때문에 회계 처리 무엇으로 한다? 현금으로 50%인 350만 원을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금 4번에 보이네요.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50%는 누가 발행한? 세무가 발행한 무슨 부분? 약속, 어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토지 얘기도 했으니까 우리는 무슨 얘기도 해야 돼요? 어음 얘기. 자, 어음은 무슨 부분? 거래를 놓고 봤을 때 상거래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상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하시게 되면 내가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하였다라고 하시게 되면 뭐로 가고요? 지급, 어음이라고 처리하시면 되고, 아, 내가 상거래에서 어음을 받았다, 수취하였다라고 하면 받을 어음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우린 상거래가 아닌 거래가 있죠. 상거래 이외의 거래이다. 전 X를 표시할게요. 그렇게 되면 내가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라고 하면 무슨 계정 쓰셔야 된다? 미지급금이라고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어음을 수취하였다라고 하시면 미수금이라고 써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상거래에 해당이 돼야 한대요. 상거래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예요. 상거래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한다? 재고자산을 무엇하는 거? 사고 파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상거래가 아니니까 계정가운 뭘 사용한다? 미수금을 사용해야죠. 그러면 3번에 미수금이 있네요. 그래서 우리 사용할 수 없는, 사용되지 않는 계정은 2번 받으러입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거래 분계를 정리해 보시면 우리 어느 변에 대변에 투자부동산 600만 원 상계하시고 차변에 받은 조건 현금 350, 미수금 350. 그런데 600만 원을 700만 원에 받고 팔았으니까 우리는 투자자산 처분 이익 1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부분.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2번.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풀면서 정리했던 거 꼭 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주식회사 서초는 10월 25일 무슨 목적으로?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자, 이게 키워드이죠. 그럼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상장 주식을. 자, 그러면 상장 주식을 취득했으니까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처리하겠네요. 자, 그래서 100주를 주당 2만 원에 무엇하고? 취득하고 일단 한번 끊습니다. 그럼 취득원가 정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우리 100주 곱하기 주당 2만 원. 그러면 취득 원가는 얼마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100주 곱하기 2만 원 하시면 얼마가 되나요? 200만 원인가요? 네, 200만 원의 취득 원가가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 20만 원을 포함하여 220만 원을 무슨 결제하였다? 현금 결제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단기 매매 증권 취득과 관련된 수수료 20만 원은 취득 원가로 가산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 중에 발생되는 취득 부대 비용은 취득 원가 가산이 원칙. 자, 그걸 무조건 원칙으로 기억해요. 거기다 다만자를 붙입니다. 단서를 붙여서 다만 누구는 단기 매매 증권은 예외적으로 무슨 처리한다? 비용 처리한다. 그래서 수수료 비용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우리 무슨 부분? 우리 재고자산 관련된 부분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기억합니다. 됐을까요? 자, 기말년제 주식회사 서초는 그 주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보유하고 있으며 12월 31일에 공정가치는 우리 주당 얼마이다? 2만 1,000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단기매매 증권 평가손익은 얼마입니까? 라고 합니다. 자, 평가손익은 평가 시점에 무슨 금액에서 공정가치에서 무슨 금액을 빼시면 되신다? 우리 장부금액을 빼주시면 되겠죠. 장부금액 또는 장부가액. 자, 지금은 금년도에 사서 금년도에 평가하니까 장부금액 대신에 취득원가라는 표현을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취득원가라는 표현은 그 해에 발생됐을 때만 쓰는 거예요.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과 비교한다고 보시는 게 좋고요. 조심하실 부분. 그러면 우린 얼마가 우리 공정가치가 얼마이죠? 2만 1,000원이고요.
그리고 우리 주당 얼마 주고 샀다? 2만 원 주고 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평가손익은 얼마가 생길 것이다. 1,000원. 그리고 이익이다, 손실이다, 이익이다. 이런 결론이 나겠죠. 다만 여기다 곱하기 몇 주 하시면 돼요? 100주 해주시면 답은 나오는 거죠. 우리 100주 사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얼마인가요? 이거 점을 잘못 찍었어요. 10만 원이겠죠. 됐어요, 여러분? 요거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근데 앞에 단서, 단기 시세 차익이 목적이다가 장기 보유 목적으로 바뀌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키워드를 반드시 정리하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럼 정리를 해보시면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원가는 우리 100주 곱하기 2만 원이다. 그래서 200만 원이고요.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은 반드시 비용 처리해라. 그래서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 처리한다. 그리고 12월 31일자 단기 매매 증권 평가손익은 공정가치에서 취득원가. 그런데 우리 취득원가를 직접 빼도 되지만 장부 금액을 뺀다는 것까지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럼 100주 곱하기 2만 1,000원에서 2만 원을 빼시면 우리는 지금 시가가 올라간 상태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익이에요. 그래서 10만 원의 평가 이익이 발생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 된다? 1번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이건 분개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사지선다 문제도 주로 나오는 문제니까 기억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형자산 중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항목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업무용 토지, 건설 중인 자산, 공장 생산 설비, 영업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투자 부동산. 영업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투자 부동산인데 왜 유형자산 문구를 써줬을까요? 이건 유형자산이 아니죠, 여러분. 영업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투자 부동산이라고 정확하게 줬잖아요. 근데 우리 가끔 이런 경우는 있어요. 유효자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유효자산이라고 해서 유효자산이란 게 뭐냐면 회사가 영업용으로 소위 말해서 유형자산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사용이 무엇되어 있다? 사용이 중단됐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중단됐던 자산이면 우리 이거 중단됐고요. 더 안 쓸 거예요. 라고 하면 중단된 시점에서 그 시점에서 무슨 부분? 더 이상 감가상각 안 해요. 네, 이 시점에 상각은 이제 더 이상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신에 얘를 어디로 분류시킨다?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리고 유효자산인데 사용이 중단이 일시적으로 됐지만 우리는 사용은 할 거라는 거예요. 잠시 쉬고 있다. 그래서 사용할 예정이에요. 가동할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감가상각은 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상각을 합니다. 사용할 예정이면 이 경우에는 상각은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상각비가 판매비와 관리비에 못 들어가요. 네,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영업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투자부동산이니까 이건 유형자산이 아니라 무슨 자산이다? 투자자산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투자자산이나 재고자산은 감가상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상각할 수 없고요. 자, 공장의 생산 설비는 상각해야죠. 누가 봐도 유형자산이고요. 건설 중인 자산은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완성이다, 미완성이다? 미완성이에요. 자, 미완성 상태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각할 수 없어요. 자, 토지는 가치의 감소가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 가치가 무엇되는 경우가 더 많다. 가치가 증가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죠. 감소는 거의 없는 부분이라고 보셔도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 사용 중이지 않은 거, 사용은 하지만 가치의 감소가 도래하지 않는 것은 상각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유형 자산 중에 모든 자산을 상각하는 건 아니에요. 무형 자산도 그렇고요. 그래서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야 상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번과 2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 네, 그래서 3번으로 정리시켜 주시면 마무리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난이도가 낮은 문제죠, 여러분? 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무형자산에 대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규정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중 가장 잘못된 설명은 자, 지금 무형자산과 관련된 부분 4번의 패턴 문제 중 자주 나오는 패턴 문제입니다.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된다. 근데 이거는 무형자산의 종류를 물어봤던 얘기네요. 맞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상각대상 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 내운 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비용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이 내용은요, 유형자산이든 아니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무형자산이든 특별한 부분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 표현은 맞습니다. 그리고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각 방법은 유형자산에서 적용하고 있는 상각 방법을 우리 준수해서 씁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을 결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자, 세 번째.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자산이라고 해요? 무형. 이게 이제 그런 뜻인 거죠. 식별 가능하여야 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우리 화폐성, 여러분,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화폐성이다, 비화폐성이다? 비화폐성 자산에 속합니다. 비화폐성 자산. 그래서 비화폐성 자산이다라고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잘못된 거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이 비화폐성이란 용어를요, 유형에선 잘 안 내요. 근데 유형이든 무형이든 다 비화폐성인 건 맞아요, 여러분. 비화폐성 자산입니다. 자, 삼각기간은 관계 법령이라든지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법의 규정에 정해져 있거나 또는 계약서가 있는데 그 계약서에 정해진 게 있다면 이것을 우선 적용해요. 그런데 그런 경우들을 빼고는 20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으로 정리하시면 된다. 3번으로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A 회사가 기말에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경우 다음에 손익계산 항목 중 변동되는 것은 이렇게 묻네요. 그럼 여러분, 우린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어떻게 갈 거냐라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제가 키워드를 하나 더 얘기한다라면 외상 매출금이라는 얘기가 등장되어 있죠. 네, 이 외상 매출금에 대한 키워드가 하나 더 추가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손충당금 설정은 외상매출금이 아닌 것도 설정은 해요. 그런데 외상매출금과 관련되어 있는 대손충당금이라고 하면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가죠. 결론적으로 이 문제의 키워드는요. 우리 두 가지 정리해야 되겠죠. 우린 채권은 무슨 채권? 매출채권이 있고요. 그리고 기타 채권이 있다. 라고 얘기하죠. 기타 채권, 기타로 봐주세요. 자, 그러면 매출 채권과 관련된 대손 충당금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기타 채권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해서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의 비용으로 우리 회계 처리가 됩니다. 자, 요게 키워드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손상각비 차변에 기재하시고 대변에 대손충당금,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럼 손익계산서 구조는 저는 이렇게 공식처럼 써드렸지만 우리가 IS를 들어가서 보면 누가 있을 것이다? 매출액이 있을 것이다. 자, 매출액에서 누구를 뺄 거고요? 매출 빼는 표시는 안 쓸게요, 여러분. 원가를 빼죠. 자, 요거 빼고 나시면 매출과 관련된 누가 등장할 것이다. 매출, 총이익이 등장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누구를 뺀다?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서 우리는 영업, 이익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실제 이제 요 구조, 요 아래쪽에 들어가는 건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영업이익, 매출원가, 매출액, 그리고 매출 총액. 그러면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했으니까 요 자리. 그럼 누가 바뀌어요? 영업이익이 바뀌죠. 왜냐면 지금 대손상각비는 매출원가나 매출액 쪽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어요. 불변이죠. 근데 이쪽은 변화가 없는 거고 요 자리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요런 패턴의 문제는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근데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기존 문제랑 조금 비교해 봤을 때요. 어떤 부분이 좀 달라진 거냐면 기존에는 판매비와 관리비하고 영업의 비용 이렇게 구분해서 뭔가 영향 주는 걸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계정 과목 회계 처리에 대한 구분을 냈네요. 그래서 매출 채권과 기타 채권 정리해 주시고 영향 주는 부분까지 물어봤습니다. 유양해 하시는 거면 기타 채권까지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죠. 여섯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결산 시 계정별 원장의 잔액이 차기에 이어라는 방법을 통하여 장부를 마감하는 계정 과목은 자, 이 부분은
반드시 구분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 중에 계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 계정은 크게 몇 개가 있다? 5개가 있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있다. 그중에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 계정이고 실질 계정이라고 얘기한다. 실질 계정은 여러분 그 회사의 전체적으로 끌고 다니는 계정. 자,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 계정이고 명목계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명목이라는 건 우리 당해 연도에 벌어들인 수익이 어떤 수익이 있고 그걸 벌기 위해서 쓴 비용은 무엇이냐. 그런데 지금 현재 무슨 부분? 우리가 접대비라는 계정 과목이 매 회마다 있을 수는 있지만 금액이 동일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접대비가 아예 발생이 없는 회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특징적으로 나오는 계정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무엇으로 벌고 무엇으로 썼느냐라는 것만 보여주고 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목 계정은 이월한다는 관점이 없어요. 내가 얼마를 벌어서 내 자산이 얼마가 늘었고 그 자산 중에 갚을 빚이 얼마가 있고 그리고 내 돈, 순수하게 내 돈이 얼마냐라는 걸 보여주는 건 지속적으로 끌고 다니면서 증감 변화를 볼 거거든요. 됐을까요? 그런 걸 실질 계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월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기 2월 방식으로 장부를 마감해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차기 2월 방식으로 마감한다는 건 이런 얘기겠죠. 제가 현금이라는 계정을 놓고 봤을 때 우리 무슨 부분 전기에서 넘겨받은 게 있어요 라고 하면 전기 2월 되었다라고 쓰고 그리고 당기에 무엇된 거 우리 현금에 입금이라고 안 쓸게 여러분 증가는 차변에 쓰겠죠. 현금의 감소는 어느 변에 대변에 들어오겠죠. 그리고 남겨져 있는 잔액은 어느 변으로 어느 변에서 대변에서 다음 연도로 무엇할 것이다. 2월 하겠죠. 그래서 차기 2월이 됩니다. 그럼 이 2월 됐던 게 다음 연도에 가면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전기 2월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이런 패턴을 띠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부분. 그리고 명목 계정인 손익계산서 계정은 2월은 없어요, 여러분. 손익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수익과 비용을 모두 다 모아주는 계정이다라고 해서 집합 계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집합 손익 계정으로 모아서 마감해서 이익인지 손실을 내고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2월의 관점은 없습니다. 됐을까요? 그럼 기부금은 무슨 계정에 속해 여러분? 우리 IS 계정인 거죠. 네, 손익계산서 계정. 접대비도 손익계산서 계정의 비용, 개발비는 무형자산이에요, 여러분. 무형자산이니까 재무상태표 계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광고선전비, 비용 계정의 IS 계정입니다. 됐을까요? 요거 정리 잘 하세요. 요런 패턴으로 나왔던 건 아주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2호라는 부분은 물어봐요. 네, 2호라는 거. 그리고 1급보다는 몇 급에서 더 많이 낼 것 같아요, 여러분? 2급에서요. 그런데 1급은 2급을 무엇한다? 시험 범위에 포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범위 이탈 문제는 아닙니다. 7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 작성되는 재무상태표에 있어서 가장 먼저 표시되는 것은 이라고 묻네요, 여러분. 자, 우리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서 작성하는 유동성이라는 건 현금화가 되는 속도를 말하는 거죠. 그럼 유동성에 의해서 작성하는 건 우리 자산과 누가 있다? 부채가 있겠죠. 자본은 유동성이란 걸 쓰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자산과 부채 중에서 부채는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 왜냐하면 유동부채가 있고요. 비유동부채가 있습니다. 라는 거로 그냥 끝나지거든요. 근데 자산은 안에 들어가서 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유동자산이 있고요. 그 유동자산은 다시 무슨 자산? 반드시 당좌자산이 먼저 들어와야 하며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재고자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비유동자산이 그 다음 순서로 들어오겠죠. 자, 여기에서는 누가 먼저 들어온다? 투자자산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 유형자산이 들어오고 무형자산이 들어오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기타 비유동자산이 있다. 이렇게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당좌자산에서도 현금화 속도가 가장 빠른 별도의 현금화가 필요하지도 않다라고 하는 거에 누가 있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것부터 들어오겠죠. 그 다음 요구불예금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올 거예요. 됐을까요? 그러면 투자부동산은 어디에 속해, 여러분? 투자자산에 속하죠. 자, 비유동부채이고요.
자, 임차보증금, 여러분, 임차보증금과 임대보증금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임차보증금은 내가 임차인의 입장에서 누구한테, 임차인한테 맡긴 돈이에요. 자산이 맞아요. 근데 이 임차보증금은 어디에 속한다? 기타 비유동자산에 속합니다. 자, 임차권리금, 권리금이죠, 여러분. 내 권한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무형자산에 속합니다. 자, 전세권이라는 게 또 있네요. 전세권. 그럼 전세권도 어디에 속한다? 무형자산에 속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에는 유동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그쵸? 네, 비유동 중에 누가 먼저이다? 투자가 먼저였죠. 그래서 투자자산, 기타 비유동, 무형자산, 무형자산. 그럼 우리는 몇 번이 답이다? 1번이 답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답은 1번. 이거 이제 대부분들이 캐치할 때 이상하다. 당좌자산도 아니고 재고자산도 아닌데 이거 뭐지? 이렇게 물으시면 안 돼요. 자산은 유동에서 비유동으로 순서대로 쓰는데 그 순서에서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쓰는 거죠. 자, 요 부분 감지가 잘 안 됐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가셔서 파악하셔도 되고 그리고 어디 가셔서 계정 과목 및 정규 등록이란 메뉴가 있죠, 여러분. 네, 그 메뉴에 가셔서 우리 순차적으로 파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8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일반기업회 기준에서 자본조정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그럼 자본조정이라고 했어요. 자기주식 처분 이익입니다. 자기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났다. 얘는 자본 잉여금에 속합니다. 자기주식 자본 조정에 속하는 거 맞습니다. 자,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 잉여금에 속합니다. 감자 차익 자본 잉여금에 속하죠. 이건 여러분 점수를 주려고 낸 문제가 아닐까요? 2번 자기 주식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요거는 항상 공부하실 때 저는 이렇게 정리하시라고 해요. 그래서 자본잉여금의 대표적인 계정 과목은 주식 발행 초과금, 뭐 일반적으로 주발초 이렇게 많이 외우시는데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가장 대표적인 계정이고요. 자, 자본 조정은 우리 주식 발행 초과금 반대 계정인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익 반대인 감자차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의 반대인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식과 미교부 주식 배당금 등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자본 조정은 더 있어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계정들은 최소한 기억하신 게 좋겠죠. 8번의 문제도 계정 과목 및 정규 등록에 가셔서 무엇 하시면 된다. 확인하셔도 괜찮긴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최소한 공부하셨으면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9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가 및 비용의 분류 중 어디 제조 원가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는? 이라고 묻습니다. 자, 이런 식의 원가 회계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누구와 관련된 걸 찾아주자. 공장이라는 관점을 머릿속에 놓고 가자. 소위 말해서 여러분 회계 처리할 때 500번대 코드를 사용하자라는 거로 들어올 수 있는 거,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이거 거꾸로 올라가겠습니다. 제품, 생산, 공장의 화재 보험료. 그러면 우리는 보험료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공장에서 사용했으니까 당연히 제조 원가 맞다 맞다? 맞습니다. 저는 원가자만 쓸게요. 네, 제조 원가입니다. 제조 원가. 자, 제품 포장 설비의 감가상각비. 여러분, 이 포장 설비는 기계 장치이겠죠? 그럼 기계 장치와 관련된 감가상각비는 우리 회계 처리할 때 500번대 코드 쓸 거고요. 당연히 이 부분도 공장에서 사용되는 제조 원가가 맞습니다. 그럼 3번, 4번 모두 다 제조 원가이니까 제조 원가 명세서에 들어가겠죠. 자, 두 번째, 원재료, 운반 차량. 여러분, 처분 손실이에요. 자, 지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차량 운반구를 팔아서 나온 처분 손실은 뭐라고 얘기한다? 우리는 유형 자산을 무엇하여? 처분하여 손실이 발생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은 공장의 자동차이든 사무실의 자동차이든 모두 다 어디에 들어갈 것이다? 손익계산서에 기간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손익계산서에 영업과 관련이 없는 것뿐이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닌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IS 계정이니까 제조원가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맞죠. 자, 일단 출제자의 의도는 답을 몇 번으로 낼 의도였다. 2번으로 낼 의도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의제기가 됐어요. 무슨 부분? 1번에 있는 원재료 구입비라는 게 있어요. 자, 원재료라고 하는 건 재고자산이에요, 여러분. 재고자산. 자, 재고자산의 종류는 많습니다. 원재료도 있고, 상품도 있고, 제품도 있고, 제공품도 있고, 반제품도 있고, 저장품도 있고, 등등등. 자, 그럼 이 재고자산에 해당되는 원재료라고 하는 계정은요, 일단 제가 사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매입하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여러분 일단 매입을 했어요. 자, 매입. 그리고 이 매입했던 상태에 제가 창고에 무엇하고 있다? 창고에 보관 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관 중이면 얘는 무슨 부분? 원재료 상태로 창고에 보관 중이잖아요. 저는 왜 이걸 가로치고 여기다 썼을까요? 그냥 보관 중. 그럼 보관 중이면 여러분 얘는 무슨 부분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을 것이다? 재고자산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죠? 자산이에요. 됐을까요? 그리고 이 보관되어 있던 걸 저는 생산 현장에 무엇하였다? 투입하였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투입했으면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사용하였어요 라는 얘기가 되죠. 자, 그럼 사용이 되면 재고자산으로 갖고 있었던 원재료가 무엇으로 바뀐다? 우리는 원재료비로 바뀌어요. 원재료비.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제조 원가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제조 원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제조 원가가 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다 사용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자,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제가 이 보관되어 있는 것 중에 지금 현재까지 사용을 안 하고 미사용 상태이다. 그럼 계속 지금 현재 창고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미사용 상태는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거랑 뭐가 달라요? 다를 게 없죠, 여러분. 그럼 이 경우에는 여전히 뭐가 될 것이다? 우린 제조원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재무상태표에 상태표에 뭐가 될 것이다? 재고자산이 돼버리죠. 자산 상태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의제기 왜 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재료 구입비라고 주면 안 되고요. 이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써야 된다? 사용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사용하였다 또는 원재료 구입 후 무엇하였다. 우리는 지금 현재 사용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공장에 무엇하였다. 공정에 투입하였다. 공장에 투입하든 공정에 투입하든 이렇게 되면 되겠죠. 구입액에 대한 부분을 사용하였다, 투입하였다라고 하면 제조원가가 맞아요. 그런데 이 구입비라는 거는 우리 사용했다, 사용 안 했다라는 얘기를 판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의제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내고 싶은 출제자의 의도였으나 이의제기에 의해서 복수 답안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재고자산은 사용과 미사용을 반드시 구분해 주셔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가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사용, 미사용을 뭐라고 하냐면 사용하였다. 그러면 얘는 소멸이다, 미소멸이다. 소멸원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 미사용 상태는 미소멸이죠. 그러니까 자산으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 이것도 구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조원가라는 건 경비, 우리가 제조 경비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조 원가이다라고 얘기하면 제조 원가는 누구의 합이 되는 거예요? 공장에 투입한 원재료비요. 자, 그리고 우리 근로자들한테 인건비 줬겠죠. 그러면 노무비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공장 현장에 재료비와 노무비를 뺀 나머지는 제조 경비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세 개의 합이겠죠. 이게 이론상을 배울 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간접 제조 경비의 합을 제조 원가라고 하죠. 됐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취지를 정확하게 숙지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제가 너무 빨리 넘어왔네요. 1번과 2번. 자, 1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당기 총 제조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당기 총 제조 원가예요, 여러분. 이 문제도 참 열심히 내는 부분이죠. 그럼 여러분은 당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하는 건 누구와 누구와 누구의 합이다. 우리 아까 제조 원가의 합 얘기할 때 나왔던 부분처럼 무슨 부분이요? 원재료비에 노무비를 더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제조 간접비의 합
단기 거니까 단기에 대한 총 제조 원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요거 물어보는 거네요. 자, 기초 원재료가 있고 기말 원재료가 있고 단기에 무엇한 거 매입한 원재료가 있습니다. 그럼 기초 원재료에 단기 원재료 매입액을 더해 주시고 우리 기말 원재료를 빼주시면 뭐가 나올 것, 아이고, 더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뺍니다. 그러면 원재료 B가 나오겠죠. 직접 노무비 더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제조 간접비는 원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의 몇 퍼센트이다? 20%이다. 이거 계산 어려워요? 계산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쓰는 것보다는 제가 기재되어 있는 걸 보여드리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화면 전환해 볼게요. 자, 원재료비는 벌써 말씀드렸던 기초 원재료 10만 원에 단기 매입 원재료 50만 원을 더하면 60만 원. 거기서 기말 원재료 10만 원 빼시면 우리 원재료비는 얼마이다? 5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원재료비 50만 원 결론 끝났잖아요. 그럼 여기에 50만 원이 있는 것이고 자, 직접 노무비는 여기 350만 원 있는 거죠? 350만 원이 나왔고 자, 그러면 400만 원이 되네요. 자, 이 400만 원에 몇 퍼센트? 20% 계산하시면 얼마가 돼요, 여러분? 우리 20% 계산하시면 80만 원인가요? 네, 80만 원이 나오겠네요. 자, 이거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원재료비 50만 원, 직접 노무비 350, 그리고 80만 원을 더해 주시면 얼마가 된다? 480.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문제 난이도가 아주 높다고 보긴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시험 보실 때 계산 문제는 딱 산수 수준이에요. 산수. 그쵸? 네, 그래서 저 아는 분 어떤 분은 학생 여러분이 아니라 무슨 초등학생이 산수 계산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원가 푸실 때 조금 재밌게 풀어주시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내용의 개별 원가 계산 절차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개별 원가 계산의 절차이네요. 우리 대체적으로 이 절차 문제가 나오면 개별 원가 계산 절차보다는 종합 원가 계산 절차를 더 많이 내긴 해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별 원가 계산 절차를 배운 적이 있나? 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개별 원가와 종합 원가 얘기할 때 항상 염두에 두실 게 뭐냐면 종합 원가는 우리 무슨 부분? 대량 생산이에요. 대량 생산이다 보니까 무엇에 대한 부분? 직접비와 간접비에 대한 부분을 구분해서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했던 부분. 우리 개별 원가 계산은 종합원가 계산. 종합원가 계산은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걸 한꺼번에 투입해서 뭔가 생산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완성품 한상량을 계산하거나 직접비와 가공비에 대한 구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의 패턴에 맞춰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상량을 계산하려면 뭐 원가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환상량을 계산해서 단가를 산정하고 그 부분에 무슨 부분 원가를 산출하는 순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개별 원가 계산은 그쪽에서 배우지 않고요. 앞에서 무슨 부분? 우리 직접비와 간접비를 구분하고 간접비가 지금 현재 무슨 부분? 간접비도 다시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안에서 보조적으로 쓰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간접비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간접비를 직접비하고 구분해서 공통적으로 쓰는 간접비를 구분해서 그 간접비가 보조 부분에서 제조 부분으로 배부되는 게 얼마가 있고 그 부분을 가지고 어느 쪽에 넣을 건지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다. 그게 개별 원가 때문에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개별 원가 얘기할 때 무슨 부분, 정상 개별 원가냐, 실제 개별 원가냐라는 부분까지도 분명히 원가에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순서 정리해 볼게요. 자, 가부터 라까지 쭉 나와져 있습니다. 일단 문구 먼저 조금 빠르게 읽을게요. 자, 개별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를 파악한다. 두 번째, 제조 간접 원가를 원가 대상에 배부하기 위하여 배부 기준을 선정한다. 자, 여러분 지금 내용을 보면 가와 나를 놓고 봤을 땐 여러분 딱 읽어봤을 때 절대로 나가 먼저 나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조 간접 원가라고 하는 간접비를 결정내지 못하면 그 간접 원가에 대한 걸 어디 제품에 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와 나의 두 개를 놓고 봤을 땐 누가 먼저이다? 가가 먼저이고 그 다음 나의 순서로 가겠네요. 두 개만 놓고 봤을 땐.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원가 계산 대상이 되는 개별 작업을 파악하고 개별 작업에 대한 직접 원가를 계산한다. 자, 앞에서 종합원가, 개별원가에 대한 거 차이점 얘기했을 때 직접비와 간접비를 구분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직접 원가를 계산해야 나머지가 제조 간접 원가가 되겠죠. 그러면 가나다 중에는 누가 먼저가 될 것이다? 다가 먼저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다음 라 원가 배부 기준에 따라 제조 간접비 배부율을 계산하여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1번 가부터 라까지 나와져 있는 부분에 우리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순서는 다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무슨 부분? 우리는 발생된 원가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원가는 크게 어떻게 구분해라? 개별 원가는 우리 직접비에 대한 부분, 직접 원가와 그럼 직접 원가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초 원가라고도 하죠.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라는 부분을 무엇해야 된다? 구분해야 된다. 직접 원가는 누구와 누가 있다?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의 합을 말하겠죠. 자, 간접 원가는 우리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그리고 제조 경비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들을 간접비에 대한 거니까 제조 간접비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됐을까요? 자, 요거에 대한 걸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개별적으로 발생된 작업을 파악하셔서 직접 원가가 얼마인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를 뭐로 갖는 거예요? 지금 제조 간접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 개별 작업을 파악하고 개별 작업에 대한 직접 원가라는 건 추적이 가능하다, 추적이 불가능하다, 추적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뽑아내라는 거죠. 그런데 회사가 지금 현재 빵을 놓고 볼게요. 여러분 빵을 주문에 의해서 생산한다고 할게요. 제가 베이커리 전문점을 하는데 주문 생산 방식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빵이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는데 A의 밀가루가 얼마가 들어가고 B의 밀가루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밀가루에 대한 양은 무엇할 수 있다. A든 B든 추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밀가루를 투입해서 제가 반죽을 해야 된대요. 근데 이 반죽을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계를 사용하겠대요. 그러면 기계를 사용한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A하고 B에 반죽을 놓고 봤을 때 같이 반죽해도 된다는 거예요. 비율이 똑같은가 봐요. 그래서 기계를 동시에 사용했대요. 자, 이제 문제는 뭘까요? A와 B를 만드는데 기계를 동시에 사용했으니까 이 기계 사용 시간이 B한테도 해당이 되고 A한테도 해당이 되더라는 거죠. 이런 게 무엇이다? 공통비. 그리고 이런 걸 간접비라고 얘기해요. 같이 쓰는 거. 그러면 문제는 추적을 할 수 있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린 무엇한다? 이거를 안분해야 된다. 배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밀가루의 직접 원가를 끝내면 그 다음에 그 개별 작업과 관련돼서 공통적으로 생긴 A와 B의 반죽과 관련된 기계 사용이 같이 있다라면 이 공통비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가 되는 거예요. 개별 작업과 관련돼서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를 파악한다. 됐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제조 간접 원가는 추적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추적, 불가능이죠. 불가능하다. 됐어요? 요게 두 번째. 그러면 제조 간접 원가를 파악을 했으니까 A한테 40%를 배분하고 B한테 60%를 배분하겠다. 그럼 너는 이 배분을 40과 60으로 한 근거가 뭐야? 라는 걸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조 간접 원가를 무슨 부분에 원가 대상에 배부하기 위한 누구를 정리해라. 배부 기준을 선정해라.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 시간에 대한 부분을 가져갈 건지 아니면 그 기계 반죽에 대한 양이 결정이 되면 몇 대 몇으로 내가 구분했다면 그 양을 가져갈 건지 뭐 뭔가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배부 기준 선정이 몇 번이 된다? 3번이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요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무슨 부분? 아이 배부 기준 선정이 됐으면 그 배부 기준을 가지고 무엇한다? 배부율을 계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개별 원가 계산, 실제 원가 계산이었다라면 우리는 제조 간접비 발생된 실제를 누구로? 배부 기준으로 나눠주면 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조 간접 원가 나누기 배부 기준을 하게 되면 누가 등장한다? 배부율이 나와요. 됐을까요? 그럼 배부율에 무슨 부분? 여기 나와져 있는 부분을 곱해 주시면 배부 기준을 곱해 주시면 각각의 제품별로 무엇할 수 있는 배부할 수 있는 제조 간접 원가를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라가
4번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 일단 다가 가장 앞에 있어야 되니까 1번 아웃시켜 주시고 4번도 아웃시켜 줍니다. 그러면 다 다음에 누구 들어가시라고 했어요? 가입니다. 그런데 라가 먼저 들어왔네요. 이게 가장 마지막인데 그럼 아웃.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그래서 다, 라, 나, 라 순으로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요 패턴 문제가 자주 나왔던 문제가 아니어서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지 않았을까 싶기는 하네요, 여러분.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종합원가 계산은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에 따라서 무엇하고 있다? 완성품 환상량에 차이가 있다. 자,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완성품 환상량. 됐어요, 여러분? 네. 왜냐면 원가 흐름 가정이라고 했으니까 원가 흐름 가정은 실질적으로 무슨 부분? 아, 우리는 평균법에 의해서 계산합니다. 라는 부분으로 갈 건지 아니면 선입, 선출법에 의한 부분으로 갈 건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맞거든요. 됐을까요? 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 원가와 단기 투입 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단기 발생 원가로 가정한다. 여러분 맞아요. 자, 우리가 평균법이라고 하는 부분의 의미는 뭐냐면 제가 아래쪽에 이렇게 T 계정은 잠시 그려볼게요. 그럼 여기 기초가 있을 거고요. 당연히 위에 써 있는 글씨는 제공품 계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겠죠. 기초가 있고 단기 무엇한 게 있을 것이다. 투입 또는 여러분 단기에 무엇하였다. 착수하였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럼 기초에 100이 있고 투입이 1000이 있었다라고 하면 평균법 같은 경우는 무엇하지 않는다. 기초와 우리 무엇에 대한 것, 단기에 착수한 투입을 구분하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요거 구분하지 않고요. 무엇하겠다? 완성품에도 갈 수 있고요. 기말에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완성품으로도 무엇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기말에도 넘어갈 수 있다의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기초 제공품 원가와 단기 투입 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단기에 발생한 원가로 가정해서 완성품과 기말로 무엇하겠다? 정리하겠다라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가 나왔으면 우리는 무슨 부분? 아니 이게 평균법이 아니라 선입, 선출법이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선입, 선출법은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자, 당연히 기초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단기에 투입한 게 있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걸 놓고 봤을 때 완성품이 있고 기말, 미완성품이 있다라고 했을 때 기초는 무조건 완성품에만 간다라고 얘기해요. 무조건 완성품. 그러니까 선입이니까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내보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만들겠다예요. 그러니까 기초는 무조건 완성품에만 가요. 그런데 단기에 투입한 건 우리 완성품에도 갈 수 있고 그리고 미완성된 건 기말에도 갈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분선을 두어야 된다는 얘기죠. 됐을까요? 그렇게 구분해서 갑니다. 그러면 선입선출법이 2번에 있네요. 자, 선입선출법은 기초 제공품을 먼저 완성이 되면 너 글을 왜 이렇게 읽고 있을까요? 기초 제공품부터 먼저 완성되고 난 후 단기 투입품을 완성시킨다고 가정한다.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초가 먼저 완성되고 그 다음에 투입으로 이렇게 가는 순서. 그러면 2번도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자, 3번. 기초 제공품이 없을 경우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완성품 환상량은 동일하다. 여러분 지금 기초 제공, 이 제공품 계정 놓고 봤을 때 이 자를 제가 평균법이라고 했으니까요.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의 차이는 지금 현재 무슨 법은 기초와 투입을 구분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의 차이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자리의 기초가 제가 아까 100이라고 두었는데 이 100이 0이고 자, 이 자리에도 0이다. 그럼 여러분 지금 현재 두 개를 구분하지 않고 평균으로 가는 방식이었을 때도 기초가 0이니까 투입은 100만 가지고 완성과 기말로 갈 것이고 여기도 똑같이 기초가 0이라고 하면 투입이 100인 거잖아요. 아니, 투입이 1000인 거잖아요. 그럼 그 투입한 1000만 가지고 완성과 기말로 갈 거니까 결론적 기초가 없으면 완성품 환상량은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식 얘기할 때 평균법은 완성품 환상량 계산을 어떻게 한다? 지금
완성된 수량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완성품 수량에 수량자 빼고 갈게요, 여러분. 더하기 누구? 기말 제공품 환상량을 더해 주시면 된다. 환상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선입선출법은 우리 평균법에 의해서 계산된 게 있겠죠? 네, 그 부분의 공식 똑같이 들어요. 완성품 수량에 기말 제공품 환상량이 있겠죠. 얘를 더하고요. 누구를 뺀다? 기초 제공품에 대한 환상량을 빼주시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0이라는 거니까 뺄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3번 맞는 표현입니다. 자, 네 번째, 재료비의 경우 공정 초에 투입된다고 가정할 경우와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라고 가정할 경우에 기말 제공품, 완성품에 대한 환상량의 차이가 없다? 아유, 큰일 날 얘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공정 초에 투입한다는 건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작을 해서 끝나는 시점까지의 내용을 놓고 봤을 때 공정 초라는 건 0% 시점이에요. 그럼 제가 빵을 만든다라고 하면 밀가루를 처음부터 투입하겠다는 얘기예요. 됐을까요? 근데 공정 전반에 걸쳐 그럼 우리는 밀가루 투입을 무엇하더라? 밀가루 투입을 지금 현재 50% 완성 시점에도 투입하고 우리 0%에도 넣더라. 그러면 제가 밀가루를 초부터 간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에 더 이상 투입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0%에 투입하는 경우에는 0%에 투입하면 여러분 밀가루는 벌써 뭐가 되는 거예요? 아예 완성도가 100의 관점이 돼 버리는 거죠. 더 이상 투입할 게 없으니까 전부 다 투입을 한 거예요. 전부 투입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밀가루는 더 이상 투입 안 할 거니까 100% 상태로 공정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반에 걸쳐서 제가 아까 무슨 부분, 아니 50% 시점에 투입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지금 0%에 투입했던 부분은 지금 100%라고 보겠지만 50% 시점에 투입하는 게 있었다라고 하면 얼마만큼 투입했는지 내용을 보시고 무엇 하셔야 될까요? 우리 계산하셔야 돼요. 아, 우리 0%때 하나도 투입 안 하고요. 우리 50%때 투입해요. 라고 하면 지금 현재 기말 제공품이 완성된 완성도를 계산해 봤더니 지금 기말 제공품 완성도예요, 여러분. 그럼 그 기말 제공품 완성도가 이 부분이 지금 현재 40% 시점이었다라고 해요. 완성도를 파악해 보니까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는 40%래요. 그럼 여러분 50%에 도달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못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은 투입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0%때 투입했던 건 완성도가 100%이니까 내가 기말 제공품의 수량이 몇 개라고 가정하면 1000개라고 가정하면 이 경우는 더 이상 투입할 게 없기 때문에 완성도가 100%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0개가 돼요, 환상량이. 그런데 이 1000개 부분에 지금 50%에 투입한다라고 하는 과정이면 40% 완성되는 투입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완성도는 뭐가 된다? 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0개에 0% 하면 우리는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상량은 뭐가 된다? 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정 초에 투입하는 거와 전반에 투입하는 부분은 절대로 환상량이 같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질문하셨던 분들이 있으신데 어떤 부분을 질문하신 분이 계시냐면 재료비 문제가 워낙에 공정 초에 투입한다는 문제가 워낙에 많이 나와요. 그랬더니 이걸 물어보셨어요. 아니, 당신네 교재를 봤더니 재료비를 공정 초에 투입하는 게 아니라 전반에 걸쳐 투입한다는 문제가 있다. 잘못 낸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밀가루를 투입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0% 시점인 처음부터 투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중간중간 필요할 때마다 투입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비를 무조건 공정 초에 전부 다 투입한다는 얘기는 나올 수 없어요. 다만 시험 문제가 비율을 놓고 봤을 때 재료비는 공정 초에 투입하는 문제를 훨씬 더 많이 내고 가공비라고 하는 부분만 공정 전반에 걸쳐서 발생한다는 가정을 워낙 많이 주더라는 거죠. 그거를 암기하는 건 아니고요. 재료비 가공비를 구분하지 마시고 초에 투입했을 때는 전부 다 투입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완성도의 관점을 놓고 봤을 땐 100%이고 전반이라고 하는 건 시험에서는 우리한테 완성도를 파악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시험지 자체에 몇
몇 퍼센트다라고 완성도를 줄 거예요. 본인들이 파악한 완성도를. 그럼 그 비율만큼만 완성이 됐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환상량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완성품 환상량. 내가 요만큼만 투입했다라면 전부 다 완성이 됐을 거라는 걸 환산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이 잘못된 거로 결론은 냈어요. 그래서 우리 4번이 잘못된 부분이다. 절대로 같을 수 없다.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라는 게 맞다라는 거. 됐을까요? 그 다음 문제, 12번 문제 난이도 높은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데 회계가 세무 쪽의 원가 문제가 거의 다 흡사하게 내고 있어서요. 네, 정리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원가 문제 조금 쉬워졌어요. 그리고 원가 문제가 대부분 5문제 출제했었는데요. 최근 기출은 4문제 출제하고 있어요. 한 문제를 부가가치세 쪽으로 돌려놨어요. 잘못된 부분은 아닙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 무슨 부분이 있다. 우리 빠지거나 들어갈 수 있는 상충의 관계가 있어요. 자, 13번째 문제는 부가가치세법과 관련된 특징이네요. 다음 중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특징에 대한 설명이고 가장 잘못된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일반 소비세다. 맞아요, 여러분. 물품이 무엇되면 소비가 되면 무조건 부가가치세 몇 퍼센트, 단일세율 10%를 징수합니다. 다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영해세율을 인정하는 게 있죠. 됐을까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일반 소비세입니다. 개별 소비세가 아니라는 거죠. 개별 소비세는 특정 물품에 대해서 징수하는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소비세.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소비될 때마다 징수한다겠어요? 소비형 세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국세에 해당이 됩니다. 국세이고요. 다만 이 국세를 국가가 징수해서 일부분을 지방세로 전환시켜줘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방세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우린 세무서에 세금 내요, 여러분. 그래서 국세가 맞아요. 그리고 지방세는 세무서에서 전환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인 게 맞고요. 자, 그리고 10%와 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등 적용의 관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한다? 단일 비례세율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단일 비례세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1번도 맞는 표현, 2번도 맞는 표현, 3번도 맞네요. 자, 역진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세율 제도를 도입하였다. 자,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세율 제도가 아니라 면세 제도를 두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아예 면해주겠다. 없다라는 관점. 그거는 역진성 완화 목적으로 적용되는 거고요. 영세율 제도는 여러분 역진성 완화가 아니고요. 이중과세 문제 때문에 그렇죠. 이중과세라든지 무슨 부분 우리 수치를 무엇하겠다. 촉진시키겠다. 또는 증진시킬 목적으로 들어온 게 영해세율입니다. 네, 영세율 제도입니다. 됐을까요? 그럼 정답은 몇 번으로 정리시켜 주시면 되시나요? 우리 4번으로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째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세사업자인 주식회사 서초는 2021년 당사 제품인 기계장치를 공급하는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자, 우리 회사는 기계장치를 제품으로 팔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이 거래와 관련하여 2021년 2기 예정신고 기간에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될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자, 여러분 2기이면 언제인 거예요? 2021년도 2기. 그리고 무슨 신고기간이요? 예정. 그러면 7월 1일부터 언제 9월 30일까지를 예정 신고 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기간에 포함돼야 될 과세 표준의 공급가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묻고 있네요. 자, 총 판매 대금은 650만 원입니다. 부가세는 별도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계약금은 3월 15일에 1차적으로 일단 받았습니다. 계약금을 받았고요. 자, 그리고 중도금은 5월 15일과 7월 15일에 우리 각각 150만 원씩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받을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중도금에 대한 건 우리 언제요? 5월 15일에 한 번, 그리고 7월 15일에 한 번. 그래서 요 두 개는 무엇을 의미한다? 중도금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잔금 9월 30일 날 150만 원이 지급된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잔금은 9월 30일.
자, 그래서 요거는 잔금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제품의 인도는 언제? 9월 30일. 자, 계약은 3월 15일 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잔금 9월 30일 날 들어오면서 제품의 인도도 이때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약금부터 시작해서 잔금을 치르기까지의 기간을 좀 계산해 보시면 3월 15일부터 언제까지이죠? 우리 9월 30일까지. 그럼 몇 개월이에요, 여러분?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가 한 달. 5월 15, 그리고 6월 15, 7월 15, 8월 15, 9월 15, 그리고 15일이 더 있네요. 그럼 요거 계산해 봤더니 우리는 몇 개월이 넘어간다? 6개월이 넘어갑니다. 6개월 초과가 되네요. 네. 네, 6개월 초과가 됐고요. 왜냐면 6개월 하고도 15일이 더 있어요. 보름이 더 있으니까 초과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잔금을 치르고요. 아니, 계약금을 받고요. 계약금을 무엇하고? 계약금 수령 후 우리 몇 번의 분할이 더 있어요? 잔금 치를 때까지. 자, 중도금 한 번, 두 번, 잔금까지 몇 번의 분할이다? 세 번의 분할이 있네요. 됐을까요? 이거 왜 얘기할까요, 여러분? 자, 지금 이들은 물품이 인도되기 전에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금도 있고 중도금도 있고 마지막 인도하면서 잔금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우리 3월 15일 날 계약금, 5월 15일, 7월 15일 중도금 받은 건 공급 시기로 해당이 되느냐? 이게 공급 시기에 해당이 된다라면 이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우리는 과세 표준에 포함해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파악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자, 14번 문제는 난이도 최상 문제이고요. 세무 2급부터 아주 자주 냈던 문제, 뭐 전산 실무도 내고 이론 문제도 냈던 문제인데요. 회계 2급이 부가세가 조금 어려워진 게 이런 식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요걸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자, 지금 현재 계약금을 수령하고 잔금을 치르기까지 6개월이 넘어가고요. 계약금을 수령하고 잔금을 치르기까지 분할이 최소한 2번 이상이 이루어졌다라면 이 부분은 중간지급 조건부에 해당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중간지급 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공급의 시기는 언제로 본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돼요. 그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니까 실질적으로 세금 계산서는 몇 번? 3월 15일 한 번, 5월 15일, 7월 15일, 9월 30일. 그래서 총 몇 번의 발급이 이루어질 것이다. 총 4번의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자, 공급 시기가 나왔으니까 이때 공급가액도 같이 따라가요. 그래서 재밌는 건 우리가 부가가치세법 여러분이 배우실 때요. 공급 시기에 중간지급 조건부에 대한 게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과세표준 쪽에 가면 똑같이 또 등장해요. 중간지급 조건부의 과세표준은 우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파악 문제입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린 현재 요건 정리해야 되겠죠. 저 지금 요거 강조시켜 드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익이 예정 신고 기간 아까 언제부터 언제다?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3월 15일은 언제 해당이 되죠? 3월 15일은 우리 일기 예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해당되는 사항 없어요. 자, 5월 15일. 자, 5월 15일은 언제 속하죠? 여기는 일기 확정에 속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7월 15일은 2기 맞죠, 여러분? 2기 어디에 속해요? 예정에 속합니다. 자, 9월 30일 2기 어디에 속하죠? 예정에 속하죠. 그럼 여러분 지금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2건의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되겠네요. 우리 150만 원 하나, 150만 원 하나. 두 금액 더하면 얼마가 된다? 3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과세표준 네, 들어갈 공급가액은 300만 원 3번이 됩니다. 여러분 세금 계산서도 각각 발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번의 발급이 이루어집니다라는 얘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300만 원 3번으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이 문제는 난이도가 좀 높아요. 마지막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다 맞추실 수 있죠. 절대 틀리지 않을 겁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자, 세금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요 4가지만 있죠. 4가지 이외의 사항은 다 뭐라고 본다? 임의 기재사항. 그럼 세금 계산서에
공급자부터 정리하면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상호 성명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네, 그래서 상호 성명 그리고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정확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려와서 작성 연월일 중간에 있는 거 공급 연월일이 아니라 반드시 작성 연월일입니다. 왜냐하면 공급 연월일이 작성 연월일과 동일할 수도 있지만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 연월일이 맞고요. 그리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러면 답은 몇 번이다? 1번. 그래서 이 부분은 임의기재사항입니다. 이 네 가지 숙지하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됐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88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이론 파트 정리를 했습니다. 합격률이 아까 미리 말씀드릴 때 24%대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어려웠다? 라고 하는 부분, 새로워 보인다? 라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부가가치세에서 풀어드렸던 몇 번 문제예요. 14번 문제는 난이도가 높은 게 맞아요. 세무 공부하는 분들도 틀린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건 난이도 최상 문제이고요. 그리고 12번 문제도 종합원가 12번이 아니라 11번 종합원가 계산 절차는 자주 냈었지만 개별 원가를 이렇게 낸 적은 없어요. 앞에서 무슨 부분 우리가 부문비, 제조간접비가 나오면 배부를 어떻게 한다라는 순서를 분명히 해요. 제가 지금 작업한 교재에도 수록을 해드린 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그냥 암기하는 것처럼 들었던 분들은 글로 내버리면 많이들 틀리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의 패턴 문제는 이게 자주 냈던 패턴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변별력 테스트를 했을 때 많이 틀렸던 문제는 또다시 출제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조금 더 공부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원가 문제 중에 12번 문제는 대체로 회계 쪽보다는 세무 쪽에 출제를 더 많이 했던 패턴입니다. 근데 회계 쪽으로 내려온 거로 보여지고요. 안 냈던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냈던 문제인데 자주 내기보다는 자주 안 냈던 또는 물어봐도 아주 간단하게 물어봤던 게 지문을 좀 길게 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난이도가 좀 있었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실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